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임시부님께서 소개해 주신 황순진 요셉입니다. 저는 건국대학교에서 물환경 수생태 이런 분야를 연구하고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요. 저는 제 본당은 세곡동 본당입니다. 여기 서울 외곽이죠. 수서역에 세곡동 본당에 있고요. 사실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강의를 하지만 또 일반인, 특히 이제 교부님들한테 강의는 제가 많이 하는 편이 아니라서 특별히 또 이렇게 같은 집안 사람들한테 하는 게 조금 떨리고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함부로 또 거짓말도 못하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들 갖고 계신 그 찬미받으소서 그 교재에도 있고요. 또 찬미받으소서 이 교황님 회칙 27항에서부터 31항까지 사실 5개 항밖에 되지는 않는데 사실 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이 물 문제가 굉장히 좀 중요하죠. 우리가 물 없으면 못 살듯이 물은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죠. 그렇지만 이제 교황님께서 그 5개 항 안에 그래도 중요한 많은 내용을 넣으셨지만 또 분량이 또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더 많은 내용 이런 부분을 좀 남겨주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찬미받으소서 이 해설판이나 교재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없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제가 전공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 드릴 말씀도 많은데 그 부분은 다음 기회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제 물 얘기입니다. 다음에는 뭐 생물다양성 얘기, 뭐 대기 얘기 뭐 이런 얘기가 있겠지만 우선 제가 이 물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사실 제가 이 찬미받으소서 이 책자가 지금 2015년에 교황님이 만든 회칙을 내시고 우리 주교회의에서 우리 번역본을 만들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책을 제가 주교회의 뭐 생교황님위원회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남들보다 빨리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한번 읽어보고 제가 또 그 이후에 저희 본당에 사목위원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전체를 다 해야 되니까 읽어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이번 이제 이 강좌 프로그램 안에서 물 문제를 담당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물하고 조금 관계는 지금은 물은 잘 안 보입니다만 앞에 물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약간의 그 도입부를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그 아우구스티노 신부님께서 처음에 그 도입 부분 참여받아서 소문 1항에서 16항까지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그래서 이미 많은 말씀을 하셨을 거고 그래서 저는 잠깐 이 물 문제까지 들어가는 그 길을 안내해서 들어가도록 잠깐 한 5분 정도 소요를 하겠습니다. 자, 이 지구가 있는데 교황님은 우리 어머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구를 어머니라고 생각을 하셨죠. 그래서 원래 이 용어는 우리 어머니 지구라는 것은 찬미받으소서 책자에 나온 것은 아니고 사실 2019년에 교황님께서 환경 문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고찰 이러한 책자에서 이렇게 우리 어머니 지구 이 말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여기 자비가 나로부터 온 생태계로 이 얘기는 이제 우리 찬미받으소서 책 안에 나온 말씀. 그래서 이 전체가 구성이 되고요. 교황님께서 내신 이 회칙 안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 찬미받으소서라는 이 제목은 아사시의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하느님 창가에서 태양의 창가에서 나왔던 그 말을 교황님께서 이제 인용을 해서 이 책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생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생태적인 회개, 회신 이런 말씀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2015년도에 원재혁 신기루 신동정 마리아 대축일 때 희년을 선포를 하셨었죠. 1년 동안. 그래서 그 희년의 의미가 이게 이제 책자인데 원래는 이게 첫 번째가 아니 개정판입니다. 첫 번째 1판은 2015년도에 나왔고요. 요 개정판은 2021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다른 건 없지만 용어라든가 말의 어떤 그런 부분들 약간 이렇게 수정된 부분이 보이고요. 그래서 요 책자 안에 제목이 이제 목차가 이제 5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 저희는 이제 요 1장의 내용을 이제 오늘 하게 되고 그 안에서 뭐 에너지, 환경, 또 뭐 대기, 기후 변화, 물 이런 얘기들이 요 안에 들어 있고 요 2장에서부터 6장은 이제 저희가 여기서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면은 4장의 통합 생태론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얘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고 전체적으로 연결되고 또 이 마지막에 보면은 행동과 직접근법 그래서 실천에 대한 말씀. 그래서 환경은 실천해야 되는 거죠. 그냥 머릿속에가 아니라 물 아끼는 것, 절약하는 것, 쓰레기 안 버리고 줍고 이런 것들은 실천의 의미죠. 그래서 환경은 실천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실천적인 행동 이런 부분을 강조하시고 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 문제 이런 것들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앞에 아우스더 신부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1항에서 16항까지의 말씀들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항에는 우리 공동의 지구의 의미로 프란치스코 성인의 그 피조물의 참가를 인용을 하시고 여기에 보시면 공동의 집 얘기가 나오고 누이가 되는 우리 주변에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우리 형제고 누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죠. 그 다음에 이 2항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2항은 이렇게 이 지구인 우리 누이가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다. 왜 그런가? 우리가 그동안에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이 환경적인 해악 또 어떤 불평등의 문제 여러 가지 이런 지구 안의 생명체들이 공평하고 정의롭고 공정하지 못한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그런 고통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진통을 겪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이거 제가 느끼기에 제가 보기에 이 항으로 인해서 교황님께서 이제 이 찬미받은 소설하는 회칙을 만드시게 된 동기를 제공한 그런 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3에서 6항은 이렇게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죠. 지구상의 모든 것은 또 모든 분야, 모든 생물은 다 관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연결되어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 큰 제목으로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교황이 복자 바오로 6세 교황, 성 바오로 2세 교황님 얼마 전에 이제 오래되진 않죠. 돌아가신 지 바로 성인이 되셨죠. 그 전이 베네딕토 16세 이런 이제 전임 교황이 아니고 이 성인이시죠. 이 세 분 성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런 어떤 그 인간의 무절제하고 또 소비적인 행태 그걸로 인해서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 인간이 아닌 생물들한테 지은 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회개, 그래서 생태적 회개라든가 이런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하시고 모든 것에 대한 관계성, 내가 어떤 걸 조금 하면 그 영향이 파급이 돼서 연결이 된다 이런 말씀을 여기서 이제 3항에서 6항의 내용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에서 9항 이거는 이제 동일한 관심 또 일치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천주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도 이 지구의 문제에 대한 관심들을 같이 갖고 있다. 그래서 동일한 관심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이 바르톨로메오 총대주교님의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회계에 대한 문제, 또 금융주의, 또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다 연결되어 있고 겸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관심을 다 같이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친하에서 구원까지 하시고요. 그 다음에 10항에서 12항은 프란치스코 성인의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주님 참미 받으소서, 여기서 이제 우리 참미 받으소서 회칙이 여기서 이제 용어가 인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합 생태론, 이거는 이제 조금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의미가 있지만 통합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관계, 또 모든 것의 일치, 합하는 이런 통합적인 의미의 생태.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인간이 끼쳐왔던 영향, 또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주의를 한기를 시키시고요. 또 형제와 누이, 이런 말도 여기서 이제 12항에서 10에서 12항은 이제 프란치스코 성인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입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6항까지 있는데, 그리고 13, 14, 15, 16항은 제목이 이제 저의 호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용어가 첫 번째 책에서는 이 용어가 아니고, 첫 번째 책에서는 개인적 관심 이렇게 쓰셨어요. 근데 좀 약하죠. 그래서 그 사실 내용은 교황님께서 호소하시는, 부탁하시는 내용.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판을, 개정판을 만들 때 이 제목을 개인적 관심에서 호소라는 의미로 바꾸신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책을 편집하시는 분이고요.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지구의 미래에 대한 관심을 얘기하셨고, 또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부분에서 다시 또 넘어가서 새롭게 한번 다시 이것으로 얘기를 하자, 대화하고 참여하자.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신호드 정신하고 일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나누고, 또 마지막으로 생태론에 대한 언급을 하시면서 뒷부분의 4장의 통합 생태론하고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요까지가 이제 도입부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회상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목차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참미 받으소서 회칙이 이렇게 6개 장으로 나눠져 있고, 이 1장을 우리 사실 이 생태환경 아카데미 안에서 서론 부분하고 1장만 다룹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제 보시면 1장이 이제 공동의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 제목이고, 그 안에 다시 들어가 보면 이렇게 7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오염과 기후변화. 이거는 아직 안 들으셨죠? 기후변화는 아마 마지막에 아마 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물 문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할 내용이 생물 다양성,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요 아마 다른 또 앞에서 하신 것도 있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이 생태환경 아카데미에서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도입한다고 앞에 좀 이 길을 걸어왔는데,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물 얘기를 합니다. 사실 교황님이 만드신 회칙 27항에서 31항에 물 문제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지만 세부 내용 제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물 문제 이름은 너무 좀 밋밋해서 제가 제목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물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 방안. 그래서 부제목으로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우리의 역할, 이렇게 잡아봤고요. 이건 제가 아까 봤습니다. 자, 이 물에 대해서 오늘 아침 오후에 물 한 잔이라도 안 드실 분 있나요? 다 드셨죠? 지금 드시는 분도 계시고.
이게 물이 중요한데 어떻게 왜 뭐 어떤 문제들이 그 안에 있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물 문제를 늘 만나고 있고 물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참여하고 계십니다. 다만 이제 그게 어떤 뭐 체계에 의해서 방법 순서를 정해서 오늘은 뭐 하고 내일은 뭐 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생활 속에 여러분들이 이 물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만큼 중요한 거죠. 중요하다는 얘기를. 그래서 제가 이 발표 자료에 이렇게 전부 이 존칭어로 썼습니다. 내용들을 그냥 뭐 이렇게 방법이 끝나고 또 뭐 필수적인 자원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아무래도 일반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실 때 좀 편하시라고 이렇게 존칭어를 써서 이 설명도 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 물 문제의 심각성. 사실 우리가 물 문제가 심각한지 생활 속에서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물이 부족한지도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물 부족을 여러분들이 겪습니까? 안 겪죠. 근데 우리는 안 겪지만 어디 강원도 몇 년 전에 강원도 저쪽 태백 쪽에서도 그랬고 다른 어떤 산간 노소지방은 물 문제를 겪습니다. 물이 안 나와서 차가 물을 큰 탱크에 물을 갖고 와서 나눠주고 이런 것이 현재도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고 아프리카에 가면 일상 물이 없어요. 물주로 5시간, 6시간을 물동에 이로 걸어가서 다시 또 5시간, 6시간 와야 돼요. 그래서 사실 공평하지가 않죠. 하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교황님도 이 불공정한 것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시죠. 물 문제에도 불공평하고 이런 어떤 문제들이 들어있다는 문제가 하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물 문제만 이렇습니다 하면 재미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미래에는 물 문제에 어떤 도전 과제가 있고 우리는 일상으로 또는 국가에서 또는 전문가가 어떻게 이 해결 방안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면 좋을까 이런 얘기도 한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천과 교육이 아니면 환경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안 그래도 어려운데 실천과 교육이 되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서 내 생활 안에서 움직일 때 이게 실천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은 모든 생명체 근원이다. 인류의 생존의 필수적인 자원이다. 다 압니다. 말은 SBS 지금도 거의 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프로그램이 물은 생명이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기억하시겠죠? 저는 거기 몇 번 나가서 이제 방송에 참여도 하고 했는데 그러다가 그 프로그램이 토요일, 일요일이나 이런 프라임 타임에 쓸 수가 없죠. 왜냐하면 프라임 타임에는 쇼하고 연속극하고 인기 있는 거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자꾸 밀려가지고 주말에 하다가 평일로 가다가 그것도 평일날 새벽으로 가서 아마 있을 거예요. 있는데 그렇게 이제 이 환경 물 문제가 홀대를 받고 있죠. 근데 실제 물이 얼마나 중요하다 이걸 알면 아마 그렇게 못할 텐데 현재에 대한 상황들이 이렇게 만듭니다. 자, 제가 만든 슬라이드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한 60여 개 가까이 됩니다. 여러분들하고 2시간 정도 걸쳐서 2시간까지는 안 걸리겠지만 중간에 한번 쉬고 다시 또 연결이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전체적인 이 슬라이드가 이렇게 그림이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고요. 또 위에도 있고 좀 단계되는 그림들이 여기 표나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거는 여기 잠깐 설명드리고 중요한 건 요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시면 시부님한테 부탁하셔서 제가 만든 파일을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이용하셔도 되고요. 자, 물은 지구상에 물이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지구 표면에 70에서 한 70, 거의 4분의 3이 바다입니다.
우주선을 타고 뭐 우리가 그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주선을 타고 이 우주공간을 가서 지구를 보면 푸릅니다. 이게 물 때문에. 지구 표면의 거의 70%가 넘는 이 면적이 바다고 나머지 육지는 30%도 채 안 돼요. 지구는 사실 물의 별, 물로 이루어진 별. 그래서 지구상의 물은 거의 대부분이 바다예요. 97.5%가 바다라는데 지구상의 물을 전체를 보면은 14억 입방 세제곱킬로미터. 세제곱이라는 것은 이 세 번 곱하는 거죠.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 우리 상자를 보면 가로 세로 높이가 있죠. 그게 가로 세로 높이가 1km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14억 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누가 그걸 일일이 재봤겠습니까? 계산한 거죠. 추정치죠. 그래서 그 정도의 물이 지구에 존재하는데 그 중에 97.5% 바닷물, 나머지 2.5%가 우리가 이제 프레시 워터라고 하는 담수, 소위 말하는 민물입니다. 민물. 근데 그 중에 70%는 얼음덩어리. 그 다음에 거의 30%는 땅 밑에 안 보여. 지하수. 이 지표에 우리가 보는 하천, 호수, 습지, 이거는 0.4%도 안 돼요. 지구 전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물론 우리 사람이 뭐 바다에 사는 고기 같으면 물 문제가 전혀 없게 전체가 바닷물입니다. 근데 우리는 민물, 담수에 의존합니다. 바닷물 못 먹죠. 이게 실제로 지하수는 파내야 되고 얼음은 녹여야 되니까 실제 땅 위에 있는 물을, 호수나 하천물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다 그냥 가서 떠먹으면 되는 것도 아니죠. 그만큼 물이 일단은 적다. 담수는 태생이 제한되어 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한 자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이게 이 작은 양의 물이 사실은 또 이 물이 우리 사람한테 없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몸의 한 70%가 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을 못 먹으면 목말라 죽는 게 아니라 먹으면 안 되겠지만 우리 몸속에 피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이 플루이드, 소위 말하는 용액, 액체들이 있고 그래서 몸속에서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생리적인 활동에 물이 다 중간에 있어요. 물이 없어지면 그 활동이 일어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사람은 살 수가 없는,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인류 문명은 이렇게 이런 문명, 이건 이집트, 또 무슨 이 중국의 황하 문명, 또 이 중동 쪽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런 것들이 다 큰 강들, 황하강, 또 나일강, 아마존강, 뭐 이런 큰 강들을 중심으로 인류 문명이 시작되고 발전이 이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죠. 그만큼 물이 중요하다는 얘기. 그래서 물은 자원이며 동시에 생명의 필수적인 그런 생존과 번영의 이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물이 현재 굉장히 아까 조항님께서 말씀하신 탄식하고 있다, 울부짖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똑같은 얘기. 이러한 소중한 수자원이 위기에 빠져 있다. 그래서 사실 현대 사회에서 물 문제는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이 정말로 생존과 관련된 이런 지역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있고 수억 명, 이따가 여기 보면 약 5억 7천만 명의 지구상의 인구가 지금 한 80억 정도 되는데요. 지구 인구가 대부분 아프리카에 많죠. 그래서 5억 7천만 명의 인구가 소위 말하는 우리가 먹는 이 식수, 그냥 물 바깥에 호수, 웅덩이 물을 떠먹고 정수도 안 된 물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질병에 노출이 되죠. 수인성 질병. 그리고 이런 질병으로 매일 보면은 뭐 정확한 수치는 없어도 최소한 2,000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물로 인한 질병으로 죽고 있다. 지금도.
그래서 굉장히 큰 문제다. 그래서 이 물의 문제는 크게 물에 부족한 문제하고 오염 문제, 이게 수량과 수질 문제로 나누는데 이 문제가 지구적으로 큰 문제가 되면서 동시에 지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릴 내용은 뒤에 넘어가면 내용 자체가 전체 다 똑같이 여기 순서대로 이런 내용을 가지는 않지만 지금 물 문제 현황 그리고 물 부족과 수질 오염의 원인 또 결과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기술적으로 또는 뭐 정책적으로 또는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해결 방안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 방법 또 향후에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물 문제에 내가 조금 이렇게 절약한다고 뭐 대단히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사실 없죠. 전체로 보면. 그렇지만 우리가 안 하면 못하는 거예요. 통으로 전체를 할 수는 불가능해요. 이게 조금 개인부터 그 다음에 가족 그 다음에 이웃 이렇게 지역 국가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자, 우선 제일 먼저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현재 물의 상황을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문제가 있다는 건 결국 부정적인 의미가 크겠죠. 이런 부정적인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전적인 과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 그림은요, 이게 이제 지구인데, 지구가 우리한테 주는 여러 가지 자원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이제 물이 있고요, 이런 에너지도 있고,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풍력도 있고, 조력도 있고, 바람도 있고, 이게 다 자원으로 우리가 쓸 수 있고, 그 중에 이제 물이 있는데, 그 다음에 요 밑에 그림은 이 대비가 되는데, 요거는 이제 좋은, 초록색은 다 좋죠. 근데 왼쪽은 감흥이 들었어요. 기후의 변화, 이 의미. 그래서 우선은 현대 사회는 우리는 편한 걸 추구합니다. 소위 말하는 부유병, 부자병 이런 쪽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그걸 부자와 가난한 자를 대비할 수가 있는데 경제가 발전하고 사람이 많아질수록 자원을 많이 갖다 써야 돼. 이 자원이 어디서 와요? 우리 옆에 지구 주변에서 오는 거죠. 지하에서도 오고 땅덩어리 위에서도 오고.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천년자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자꾸 갖다가 쓰다 보니까 지구가 천년자원을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주는데 만드는 시간보다 쓰는 시간이 빠르다는 거예요. 내가 월급이 100만 원인데 200만 원씩 쓰는 게 한 달에. 그러면 얼마나 가겠어요? 오래 못 가지 않겠습니까? 고갈돼 가고 있다. 이 지금 부족과 고갈의 문제. 너무 많이 쓴다. 안 써도 될 걸 많이 쓰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 자원은 만들어 놓고 우리가 사면은 그만큼 더 쓰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선진국,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런 나라에서는 많이 쓰고, 물도 많이 쓰고 자원도 많이 쓰고, 이 물도 자원. 그러니까 이 지구가 내가 너한테, 인간들한테 줄 수 있는 게 이만큼인데 너무 빨리 쓰고 너무 많이 쓰니까 이제 고갈이 되고 더 이상 줄 게 없다. 지금 우리 지구 인구를 80억의 인구를 현재 지금 우리 지구라는 땅덩어리 이 별이 우리 인간한테 충분히 여유 있게 부양하기 위해서는 이 지구가 2개 반이 필요합니다. 이 지구가 2개 반이 있어야 모든 사람이 그래도 여유 있게 지속 가능하게 살 수가 있는데 지금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1개 반을 만들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아끼고 절약해야지. 우리만 쓰고 끝나면 좋은데 우리 자식, 손자, 손녀 그 밑에 걔네들 무슨 죄가 있겠어? 그래서 이런 이 자원이 고갈되고 있다. 물도 자원입니다. 물도 중요한 자원이고 그래서 물 부족이 일어나. 이거는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가 만들어지고 산업이 발전되고 물 갖다 써야죠. 우리 삼성전자, 반도체 세계
엄청난 물을 갖다 씁니다. 그 반도체를 만들고 물이 있어야. 그리고 기후 변화가 와서 가뭄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특히 문제는 가뭄 문제. 올해 우리 얼마나 더웠습니까? 엄청난, 지금 겪어보지, 평생에 못 겪어봤던 그런 더위를 올해 겪어봤습니다. 이게 올해로 끝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해로 안 끝날 겁니다. 아마 더한 것이 올 수도 있고, 물론 내년에 덜 할 수도 있지만 이미 이게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더 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 변화, 그 다음에 아프리카, 특히 이제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이 저개발 국가죠. 잘 못 산다는 거죠. 잘 못 사니까 먹을 것도 부족하고, 또 자원이 많아도 이용도 잘 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단 먹는 물도 제대로 구할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 그림이 뭐냐면, 여기가 남아프리카, 아프리카 제일 그 밑에 가보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데가 있어요. 혹시 가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면 지구의 마지막 최남단, 그래서 케이프타운 이런 도시가 있고, 이 케이프타운, 요하네스버그가 이제 이 나라의 수도고, 여기 제2의 도시인데, 이 나라에서 2018년도 4월 달에 가뭄이 엄청 와가지고, 데이 지로, 이게 뭐 다 아시죠? 데이라는 건 날짜고, 지로라는 영이고, 이 영이 뭐냐면 물이 없습니다. 물 공급 중단, 이 도시 전체가. 이게 무슨 댐인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이 케이프타운의 한 70%의 그 수자원을 제공하는 댐인데, 이게 말라가지고 이게 뭐 사막같이 보이잖아요. 이게 댐입니다. 그래서 한 10%, 15% 정도만 남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최악의 그 가뭄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물통 들고 물 받으러, 이렇게 우리나라는 아직도 못 겪었지만 세계적으로 지역에서 이러한 심각한 물 문제를 겪고 있다. 그래서 이 표가 잘 안 보이시겠는데 죄송합니다만, 여기 보면 이게 무슨 세계 지도인데요. 이 빨간색이 물이 부족이 심한 그런 나라들입니다. 주로 요 아프리카, 요 이제 적도를 중심으로 좀 건조한 요 지역, 여기에 이제 물을. 그래서 유엔에서는 이 물 스트레스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이게 지금 잘 안 보이시는데, 매우 높음에서부터 낮음, 그러니까 물 부족이 매우 높은 국가를 이렇게, 또 그 다음에 높은 국가, 높음에서 낮은 이런 식으로 5가지 그룹으로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 상황을 보고 우리나라는 뭐 어디에 있느냐, 보니까요, 여기 있어요. 우리나라가 보통에서 높은 물의 스트레스가 보통에서 높고, 그 다음에 요 그림은 2050년도에 물 부족이 예상되는 상위 뭐 20개 국가, 이 중에서 우리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물 부족이 예상된다.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다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물 스트레스가 약간 높은 보통 이상의 국가다, 완전히 물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상황. 그래서 여기 보면 세계자원연구소에는 2050년도까지 세계 인구의 25%가 물 부족 위기에 처할 거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제국제에 심각한 그런 물 스트레스 부족에 처할 나라들을 바레인, 키프로스 다 여기 있습니다. 요르단, 뭐 이스라엘, 이집트 다 그쪽 주변입니다. 그래서 좀 그쪽은 이제 건조하죠, 나라가. 그래서 실제로 이 물 부족 국가는 전체 국민 총생산의 1년 동안에 벌어들일 이 전체 돈의 10% 정도가 이 물 부족으로 인한 손실로, 물이 부족하면 우리가 먹는 물이 없어지고 뭐 이게 아니라
경제, 산업까지 다 연결됩니다. 식량, 물이 있어야지 곡식이 자라죠. 그렇죠? 물이 부족하면 곡식 못 자라죠. 식량 생산, 식품의 비용이 올라가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얘기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물 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물이 양만 있느냐? 질도 있지. 우리가 이제 수질이라고. 자, 물이 오염되면 뭐 가보면 쓰레기 있고 냄새나고 썩은 냄새나고 나쁘죠. 근데 옛날에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 한 30년, 40년, 50년 전만 해도 이런 도시 이런 데가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 뭐 물이 더럽고 막 이런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만 많이 좋아졌죠. 그리고 더러운 물에는 내장. 물이 더럽다는 것은 사람들이 똥하고 오줌하고 누고 나면 그게 일로 들어온다. 사람뿐만 아니라 말, 소, 뭐 축사 이 변에 가면 소위 말 똥에 들어가면 대장균이 있게 됩니다. 얘네들은 이제 질병을 일으키는 애들하고 연결. 그래서 우리가 수인성 질병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코레라, 뭐 장피쿠스, 그다음에 이질, 뭐 그 외에 뭐 다른 이 외에도 이게 다는 이보다 더 많습니다. 요 대표적인 걸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이제 문제들이 된다. 그래서 수질 오염이라는 문제는 폐수,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 산업에서 나오는 폐수, 그 외에 뭐 농지나 이런 데서 나오는 농약, 광산에서 나오는 중금속, 뭐 이런 수은, 뭐 카드뮴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런 걸로 인한 질병이 나오고 또 이 물이 지표만 있는 게 아니라 땅으로 또 물 통해서 밑으로 내려가서 지하로 가요. 그러면 지하수를 오염시키게 돼요. 우리가 지하수가 안전한 것 같지만 오염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하수를 팔려면 이 소관에 관정을 뚫어야 되잖아요. 지하수를 관정을 뚫어가지고 뭐 50m, 100m 내려가는데 이제 나중에 쓰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안 나오면 이거 잘 처리하고 꺼내야 되는데 그냥 방치하고 폐기하면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이 고속도로가 생기는 거예요. 바로 들어가는 오염이 지하까지. 지하수 오염은 못 보죠. 심각한 데가 굉장히 많은데 해결에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하수 오염은 사실상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하천의 오염, 호수의 오염 이거보다 더 심각한 데가 많은데 못 다루는 거예요. 안 보이니 그런 문제가 남아있을 거죠. 물론 필요한 데는 돈을 들여서라도 오염을 정화시키고 이런 작업을 합니다만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교황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안타까워하시는 부분이 여기 사회적 불평등. 소위 말해서 약자라는 사회적 약자.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약하죠. 돈이 없어요.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마찬가지. 미국과도 똑같고 어디 영국과도 똑같고 아프리카 가면 대부분 가난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세계적인 불평등을 겪고 있는 나라. 그 다음에 물은 공공재입니다. 물은 물론 우리가 물병을 사고 팔고 하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교황님이 생각하시는 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물에 대한 접근은 모든 사람한테 열려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다.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기본권에 위배된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물이라는 이 자원을 소위 말해서 비즈니스로 가는 물을 민영화하는 그러니까 국가가 하는 게 아니라 공공재를 기업이나 이런 데 개인한테 줘서 그 개인이 물의 이용 이런 걸 독점해서 사고 팔고 근데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뭐 어디서 인터넷에서 물의 민영화로 이 똥이 좋다 물의 민영화로 똥물 다 된 템스가 영국에 있는 나라. 그 다음에 이게 민영화 안 된다고 데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우리나라도 민영화하는 분이 있어요. 국가에서 물을 비즈니스
것으로 해서 산업화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큽니다. 그렇지만 먹는 물에 대해서 이렇게 극단적인 이런 부분까지는 안 하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인도의 일부 가정은 자기가 번 수입의 4분의 1을 물값으로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이 빈곤층 이 가지는 문제 더 크죠. 그래서 이 교황님은 이런 부분을 부채,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국가, 잘 사는 사람들이 도와줘야 돼요. 물론 막 전혀 안 도와주는 건 아닌데 충분치가 않죠.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발생할 물 위기를 이렇게 보면 이게 빙하가 녹는 그림이고요. 빙하는 가뭄이 일어나서 땅이 거북이 등같이 다 갈라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홍수가 와가지고 이렇게 다 떠내려갑니다. 이 기후변화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결국 인간의 지구상에서 인간의 이 생존 이게 최고의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지구상의 인간이 사라질 그럴 날이 있다면 그 원인은 바로 기후변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후변화를 개인이 그러면 내가 뭐 어떻게 하면 되니? 내가 좀 도와줄게. 내가 할 수 있는 거 사실 할 게 별로 없어요. 국가에서 하고 국제적으로 하고 세계가 같이 가야 되는 문제인데 미국 대통령 트럼프 지금 새로 됐죠? 이 사람은 기후변화의 그 심각성을 부정하는 사람. 기후변화 협약이라고 2020년도에 파리 협약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과거에 이제 국제적인 어떤 그런 기후변화의 그 우려 때문에 많은 유엔을 중심으로 많은 국가들이 모여서 협약을 맺고 야 이거 이 탄소를 줄여야 된다. 우리나라는 얼마나 줄인대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협약을 하는데 트럼프는 그거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됐든 지금 세계 최강의 국가고 미국이 기침 한번 하면 우리나라는 막 날라다니는 이런 상황인데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런 문제를 악화시킬 수도 있구나 이런 얘기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데 기후변화 문제. 그래서 기후변화에 나타나는 문제 그리고 물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문제. 그 다음에 오염의 문제 이런 게 이제 사실 뭐 지금도 알고 있지만 미래도 역시 마찬가지다. 다만 이게 얼마나 심하게 어느 정도로 일어날까 이거는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이런 이제 그 물에 대한 현황 얘기를 해봤고요. 이 물이 그러면은 도대체 뭐냐? 왜 물이 중요하냐? 이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한번 물이 왜 모든 생명체와 생태계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가 하는 것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어린애부터 이제 성인까지 오는데 요 파란색이 물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 몸속에 물이 이만큼 있다는 겁니다. 어린애로 갈수록 물이 더 많죠. 어른으로 늙을수록 적고. 그래서 평균하면 한 70% 된다고 합니다. 물이 2% 부족하면 간식이 와서 물을 먹어야 된다, 마셔야 된다고 그러고요. 4%가 부족하면 근육, 피로 뭐 이런 부분이 오고 12%가 부족하면 이렇게 무기력 20%가 부족하면 이제 소위 말하는 탈수가 와서 사망에 갈 수 있습니다. 이 정도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은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자원이다. 그리고 우리 몸의 생리적인 현상을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물질 중에 하나다. 그래서 물이 피가 물로 이루어졌잖아요. 적혈구, 백혈구 빼면 다 물이잖아요. 그래서 물은 몸속에 피를 통해서 산소를 운반하고 영양소를 운반하고 또 노폐물을 오줌으로 제거해주고
이런 역할을 다 물이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수분이 부족하면 그만큼 문제가 생긴다. 자, 생물한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주변으로 나가서 우리가 아닌 환경, 생태계로 본다면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이게 물의 순환이라는 거예요. 물은 돕니다. 물은 순환해요. 처음에 하늘에서 비가 돼서 눈이 돼서 내려오죠.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냥 하늘에 있다가 오는 게 아니라 땅에 떨어지고 바다에 떨어지고 이게 증발되어 올라가서 구름을 만들고 잘 아시죠? 그래서 이게 도는 거죠. 그걸 우리가 물의 순환이라는 사이클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습지에 이 물이 없으면 이 식물들이 자랄 수 있겠어요? 이 강에 물이 없으면 이런 새들이 날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물의 순환을 시키고 생태계를 유지하고 강과 호수에 생명력을 부여하고 또 물은 조금 이따 다시 얘기했지만 물이 지구의 기후를 조절합니다. 만약에 지구에 물이 없으면 화성같이 돼요. 화성은 하루에 온도 차이가 수천 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절기에 특히 아침 최저 기온과 최고 기온 차이가 어느 정도 되나요? 한 20도 정도까지 갈 경우도 있죠. 그게 다예요. 그걸 누가 잡아주냐? 물이 잡아주는 거예요. 100도, 200도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그게 바로 물의 비열이라는 특성 때문인데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물은 여러분 알다시피 H2O 뭐 이런 얘기 하죠. H2O, H가 뭐냐 하면 수소예요. 그 다음에 O가 뭐냐 하면 여기 산소, 여기 수소. 이 수소 두 개, 산소 하나가 서로 붙어있는 분자. 우리가 분자라는 게 원자, 분자 이런 말씀 들어봤죠? 이거는 원자들이 모여있는 걸 분자라고 얘기를 하고 요거는 재밌게도 이 물 분자는 산소 하나에 수소 두 개가 팔을 벌려서 104.5도로 이렇게 여기에 수소가 하나 붙어 있고 여기에 또 하나 붙어 있어요. 제 몸이 산소. 근데 얘네들 요 거리가 0.957 옹스트롱이라고 써놨는데 요 A에 이게 동그라미 쳤는데 요게는 10의 마이너스 8승 메타. 그러니까 0.하고 0이 7개 있고 95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메타예요. 그러니까 10의 1메타를 8이면 100만 1000만 어깨 1m를 이렇게 쪼갠 거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작아요. 우리가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전자현미경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가도 쉽지가 않아요. 이거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우리는 물만 보지 물 분자는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있는 게 또 하나가 얘는 산소는 음성을 띠고 있어요. 음극, 마이너스 전기적으로. 수소는 플러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분자가 극성을 플러스도 띄고 마이너스도 띄고 있는 건 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소금 있죠? 소금은 우리가 우리가 화학으로 들어가면 잘 모르시지만 NaCl이라고 합니다. 소디움 나이트로 클로라이드에서 Na라고 하는 이 나트륨하고 클로라이드, 염소 요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나트륨은 플러스고 클로라이드는 마이너스 음극이. 그래서 모든 분자가 안정화되려면 분자 이 원소끼리 붙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가지고 중성이 되어야지 이게 안정한 분자를 이룰 건데요. 얘는 한 번에 자기가 두 개를 갖고 있으니까 플러스도 와서 붙고 마이너스도 와서 붙고 다 붙어. 그러니까 물에 뭘 넣으면 다 녹잖아요. 그걸 우리가 수화라고 하죠. 그게 바로 이 물 분자가 전기적 성질을 두 개, 양성,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한꺼번에 갖고 있기 때문에 물을 만능 용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물은 비열이 있고 그래서 공기는 빨리 데워지고 철은 같은 열을 갖다가 빨리 데워지지만 물은 빨리 안 돼요. 그리고 물은 빨리 안 데워지고 천천히 식고 이게 물이 가진 비열이라는 특성인데 물 1g을 1ml 물방울 하나를 1도씨
데우는데 들어가는 열량을 우리가 비열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은 비열이 높아서 금방 안 데워지고 금방 안 식어요. 그러니까 이 물이 온도를 잡아줄 수 있어요. 물이 없으면 이거 금방 확 올라가다가 또 금방 화성되는 거예요. 하루에 수백 도 수천 도 갔다 갔다 하니까 생물이 어떻게 살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바다하고 육지의 이 바람이 이 육지에는 빨리 데워지고 이 바다에는 천천히 데워지고, 이게 이제 바람이 왔다 갔다, 낮하고 밤의 방향이 다르죠. 그리고 해양성 기후, 특히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그쪽 지역은 대서양을, 이 태평양을 접하고 있죠. 그쪽 기후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바다에 가까워요. 내륙으로 갈수록 우리 여기 예를 들어 대구다, 양평이다, 겨울에 엄청 춥고 여름에 엄청 덥고, 대구 같은 데는 군 주변에 물이 잘 없으니까 양평은 옆에 한강이 있긴 합니다. 하여튼 춥고 덥고 이런 게 심한 게 이제 내륙에 있는 이런 지역이 조금 더 심해요. 그래서 물은 만능용매, 아무거나 다 소금, 설탕, 물론 쇠덩어리는 안 넣겠지만 다른. 그 다음에 이 아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양극성, 여기 두 개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화학 반응이 다양하게 일어나죠. 그 다음에 비열이 높아서 기후를 안정화시킵니다. 일단 물이 우리한테 주는 이런 화학적 성질이 있고요. 여러분들 얼음 있죠, 얼음. 얼음도 물이잖아요. 물이라는 이 분자는 세 개의 특성을 갖고 있죠. 우리가 마시는 액체, 겨울에 오는 얼음, 물을 끓이면 수증기, 기체, 액체, 고체 세 개를 갖고 있어요. 얼음이 물에 떠요, 가라앉아요? 가라앉죠. 가라앉는다는 건 아니지만 뜨죠. 뜬다는 것은 얼음이 물보다 가볍다는 거죠. 그렇죠. 물이 얼으면 밀도가 낮아져가지고 가벼워져. 그래서 물론 엄청나게 가볍게 아니라 미세한 사이즈만 가볍다. 만약에 물이 얘가 얼음이 물보다 무거우면 밑에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겨울에 얼음 잘 못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음이 여기서 얼어서 올라와야 되니까. 얼음이 무거우면. 그렇지만 얼음이 가볍기 때문에 표면부터 얼어서 내려가요. 자, 이게 바로 물의 밀도의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식물이 뿌리를 통해서 물도 흡수하고 영양소도 흡수하고, 그게 바로 모세관 현상 때문에 가능합니다. 미국과 메타세파이어를 알고 100m가 넘는 나무가 있어요. 물이 어떻게 올라가겠어? 100m. 신기하죠? 이 물 안에, 수관 안에 이 물이 모세관 현상에 벽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요. 지가 힘이 있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런 물리적인 성질 때문에 올라가요. 이거 아까 보신 물의 순환입니다. 그래서 밀도하고 부피가 다르고 모세관 현상으로 올라가고 이 생태계를 안정화시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류의 큰 문명은 여기 보시면 안데스 문명, 이게 남아메리카,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이 중동 지역, 여기 이집트 문명, 황하 문명, 이거 다 세계의 고대 큰 문명은 큰 감을 끼고 시작. 그리고 물이 있어야 경제가 발전했습니다. 이런 인류 문명과 물의 관계가 그렇다. 자, 그래서 실제로 앞에 물이 중요하다, 그럼 능력하느냐 이런 얘기를 봤고요. 그 다음에 내용은 이 세계적으로 이미 앞에서 물 부족이 있고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이 내용을 정리해서 세계적으로 물분 보호하고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은 아주 같은 양으로 골고루 잘 분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걸 공정하게 안 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후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기후가 열대 지역은 덥지만 늘 더우니까 금방금방 증발되니까 비도 많이 오고, 그렇지만 건조한 지역은, 사막 같은 지역은
증발만 되고 안 내려오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1270mm, 한 1300mm 가까이 되는 2년 강수량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굉장히 많이 받는 국가예요. 근데 우리는 물이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구가 너무 많아. 좁은 나라. 이게 절대적으로 받는 양은 많아도 이걸 다 나누니까 조금밖에 안 돼. 그래서 세계 평균에 못 미치는 거예요. 강수량은 세계 평균보다 높지만 우리가 쓰는 물의 절대량은 세계 평균보다 낮다. 이게 좁은 국가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 불균형이 사실상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죠. 지구상의 물, 전체 물이 이렇게 바닷물과 민물의 차이가 이렇게 크고 담수는 근본적으로 조금밖에 없다. 그래서 제한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앞에 그 지도를 다시 좀 크게 여기서 보실 수 있는데 이 빨간색들이 물이 부족한 것. 그리고 요거는 세계적으로 강수량의 분포입니다. 파란색은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고요. 요 노란색, 주황색은 비가 적게 오는 지역. 건조한 지역.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디 있냐면 요거예요. 요 일본이 좀 파란색에 들어가 있죠. 그 비는 꽤 많이 오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 그게 이제 부족의 문제다. 그래서 이 균형 밸런스가 안 잡혀 있다. 그래서 고르게 비가 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불균형이 지역적으로 심각한 이런 나라들에 가면은 문제가 커지겠죠. 자, 물이 아까 말씀드린 물이 이게 바로 증발되고 비가 오고 이런 순환적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서 우리가 보는 지표수, 하천호수 습지,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간 지하수. 지하수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물이 순환함으로써 생태계를 유지시켜 줄 수가 있다. 그리고 아까 봤던 이 세계적으로 물의 그 분포, 이거는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한국을 이렇게 물 부족 국가라고 이렇게 집어넣는데 물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굉장히 부족한 나라는 아닌데 아마 우리가 경계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이쪽 부분에 일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좀 강조를 좀 이렇게 허풍을 쓸 수도 있는데 물 부족 국가의 지금은 일일이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떤 계산된 지표를 이용해서 뭘 이렇게 대입해서 보니까 숫자가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요걸 넘어가면 물 부족이고 안 넘어가면 부족이 아니고. 대신 자비해 주시다. 그래서 이런 이제 국가들의 그림이시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어디냐 하면 인도 뭐 이런 지역, 이제 동남아 쪽으로 넘어와서 이 인도라든가 아프리카 쪽으로 가면 가난한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인구의 거의 90%가 안전한 식수에 접근할 수가 없는 이런 이제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물에 부족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물 부족이 생기고 이런 도시 같은 데는 특별히 또 많은 사람들이 사니까 물이 수요가 커지겠죠. 그리고 사실 지구상의 산업 중에 물을 제일 많이 쓰는 산업은 반도체 만들고 이게 아니라 이 농업이에요. 농업에서 전 세계 물의 70%가 쓰입니다. 가용한 물에. 근데 문제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 물을 이렇게 뿌리고 있지만 이 물이 고여 있나요? 조금만 지나면 다 증발돼요. 그러니까 농업은 물을 많이 쓰지만 제일로 비효율적으로 물을 씁니다. 이게 만약에 무슨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막혀 있고 이렇게 딱 벽이 쳐져 있고 위가 막히고 이러면 증발되는 게 굉장히 줄어들겠지만 이건 완전히 열려 있으니까 수증기울이 스프레이 여기 뿌려보세요. 금방 없어요.
이게 이 농업의 물 이용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서 물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농업을 할까 뭐 이런 고민도 많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이 오염 문제. 뭐 다는 아니지만 아직도 우리가 차를 타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오염된 하천을 볼 수가 있죠. 호수도 그렇고. 그래서 이건 뭐 쓰레기 같은 것도 오염되고, 이건 광산에서 나오는 폐수가 이렇게 뻘겋게 물들이는 이런 사례들, 바다에 나오는 이런 뭐 쓰레기 문제,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 녹조, 적조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지표수, 또 지하수, 해양 오염에 이르기까지 수질 오염도 물 부족을 사실상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물을 제대로 못 쓰는 거죠. 오염이 되니까. 이것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특히 이제 아까 처음에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물통 이고 3시간, 4시간 걸어가는 거예요. 가면 깨끗한 물이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 더러운 물, 이 웅덩이의 물을 끼려다가 아무런 정화장치도 없는 물을 그냥 후 불어가지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약자, 빈곤층의 물 부족을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진이나 인터넷에서 전부 이렇게 못 보고 실제 가서 우리가 못 봤죠. 그리고 이 민영화 문제, 아까 말씀, 이 블랙빈이라고 썼는데 이 악수하는 것 같지만 이 뒤에는 돈이 왔다 갔다, 자본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공공재를 돈 주고 사고 팔고, 돈 주고 사고 팔다 보니까 이윤을 만들어야 되니까 정상 가격보다 높이. 이런 그 문제.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한강 같으면 한강의 발원에서부터 한강 발원은 강원도에서 했어요. 또 경기도를 했어요. 또 서울로 했어요. 인천을 쭉 가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안에서 얘기인데, 이런 여기 메콩강이라고 혹시 여러분들 베트남, 라오스, 그다음에 태국 이런 나라에 가면 이 엄청난 강이 있어요. 이 메콩강인데 이게 어디서부터 나면 저 중국에서부터. 이게 중국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르단강,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요르단 위에 그런 국가들 요르단강. 이 위에서 댐을 이렇게 중국 애들이 지어버리면 이 밑에 물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물의 전쟁이라는 말로 표현해요. 실제 중동 지역은 물 때문에 이스라엘은 밑에 있고 위에 다른 나라들이 댐을 막고, 너네 댐 막으면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서 다 부셔버리겠다. 공원을 해놓고 못 만들어요. 그 밑에 사람도 써야죠. 위에서 야 우리나라니까 다 써야죠. 심각한 이런 여러분들 우란 아랄해에 들어가네. 아랄해가 저쪽 동부 쪽에 소련하고 무슨 스탄 이런 나라들 이름 들어간 나라들 있잖아요. 소련에서 위에 상류에서 목화 재배하고 한다고 러시아에서 물을 중간에 다 빼버렸어요. 이 아랄해가 이게 바다가 아니고 원래는 담수예요. 호수에 들어가는 건데, 물론 이제 내륙에 있지만 엄청난 바다같이 큰데 증발이 많이 되니까 염도가 좀 높긴 하지만 이게 옛날에 물그릇에 지금 10%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 엄청난 이거 물이 마르고 이러니까 증발되고 소금기만 남는 거예요. 소금이 막 날아다니면서 주변에 농작물, 가정 피해를 엄청나게 주는 거예요. 그 피해에 앞서서 물 자체가 없어지면 아까 앞에 그 댐이 마른 것도 보셔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에 배들이 있고 옛날에 그 풍부한 수량을 다 날아가. 그래서 그런 이제 국제적인 이런 문제, 물의 문제, 분쟁 이런 것도 심각한 이 국가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래에 우리가 물 문제를 생각하면 안정적이고 긍정적이냐?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의 양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미래나. 다만 이 물이 고르게 오는 게 갑자기 이상하게 오고, 여기에서 폭우가 오고,
게릴라 선포원. 옛날에는 뭐 한 여름 동안에 뭐 한 200mm가 내리는데 지금 500mm가 내려. 나머지는 그게 안 오니까 가본 분들. 기후 변화라는 것이 이 기후의 어떤 그런 안정적인 걸 무너뜨려가지고 거기서 나타나는 정상을 넘어가는 홍수, 가뭄, 이게 이제 물에만 해당이 되느냐 아니죠. 에너지 문제, 식량 문제, 산업 문제, 환경 문제. 그리고 환경 난민 들어보셨죠? 기후 난민도 있어요. 감옥이 들어가면 먹을 게 없어. 피난을 가야 돼. 전쟁만 나가지고 피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지금 실제로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세계적으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연도인데 점점 물 수요가 높아질 거예요. 인구도 점점 많아져요. 100억 인구를 찍으려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 물 수요가 계속 증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서로 이런 말 되게 많이 써요. 지속 가능한 물. 어떻게 하면 내 월급이 뭐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에요. 물가는 계속 오르잖아요. 월급도 물가를 따라가주면 좋은데 쉽지가 않죠. 그럼 점점 이 월급의 상대적인 가치가 줄어들면 나는 절약해야 돼. 덜 써야 돼. 결론은 뭐냐? 지속 가능하게 안정적으로 계속 살아야 되는 목적을 갖고 있는데 월급은 안 오르고 물가는 오르고 먹어야 될 것은 더 많이 생기고 써야 될 것 더 많이 생기면 저축을 해. 저축을 해야지 지속 가능해지는데 미래가. 그렇게 하려면 사실 아껴야 되는데 그건 나 혼자 안 되는 국가가 해야 되고 국제적인 협력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여기 좀 그림이 이렇게 있지만 사실 이 그림들은 뭐냐면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 전략들을 적어놔서 잘 안 보이시는데 뒤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미래의 물 위기가 점점 커질 거예요. 이거는 명약 관화한 얘기예요. 우리가 겪는 그 느낌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 그거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게 엄청나게 커질지 작아질지 작아지진 않을 거고 커지는데 어디가 더 커질지 어디는 적어질지 물론 기후변화로 혜택을 받는 이런 지역도 있을 거예요. 온도가 올라가서 뭐 추웠을 때 이게 뭐 잘 안 되던 농작물이 자라고 그거는 혜택이죠. 기후변화에 의한. 근데 지구적인 규모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불균형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염 문제, 수질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짚어봐. 아까 우리 이제 물의 양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질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좀 빨리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말이 많아져가지고 진도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뒤에 내용은 그렇게 복잡한 내용들은 아닌데 여러분들 나중에 이 자료를 뭐 필요한 분들 보시고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더 재미있는 내용들이 사실 있는데 원래 제가 전공이 생태학입니다. 생물, 생태, 물속에 사는 뭐 여러분들 아신 녹조, 또 물벌레들, 그 다음에 어류들, 식물들, 얘네들의 어떤 그런 출생과 사망과 또 번식과 이런 걸 통한 생태학적인 부분, 생태학적인 하는데 걔네들의 어떤 그런 분포라든가 또는 뭐 특이한 상황 이런 것들을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원래 자연의 그 모습을 연구를 하고 그거를 결과를 인간한테 좋은 본적으로 적용시키고 응용시키고 뭐 이런 관련된 연구들. 예를 들자면 뭐 하천을 복원한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 또는 뭐 녹조 현상 뭐 난리가 나죠. 저쪽 나쁜 가면 걔네들이 무슨 영향을 미치고 이걸 또 어떻게 또 정화를 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그래서 그런 내용은 사실 여기 거의 없습니다. 사실 요 참여받은 소설의 그 교재에 충실한다고 보니까 그 내용을 거의 못 넣었어요.
혹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같이 만나뵐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원 교구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요. 또 다른 뭐 여러 교구, 서울대 교구도 있고 대구도 있고 뭐 많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제일 앞서 나가는 교구가 수원 교구다. 저는 서울 교구 소속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늘 이제 수원 교구에서 환경 내지는 또 관련된 그런 전문성을 가진 신부님들이 또 중요한 주교회의 안에서도 역할을 해주시고, 총무 신부님, 지금 주교회의 총무 신부님도 지금 아주 계시죠? 신부님 아시죠? 책도 아주 멋있는 책도 얼마 전에 작년에 내셨나요? 올해인가요? 재작년. 제가 그거 한 5번 탔어요. 예. 그래서 좋은 그런 신천적인 거 많이 하시는데, 오늘도 보니까 제가 앞에 나가서 그 출석표를 보니까 여러 군데 선당에서 오셨네요. 그래서 답하고 오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뭐 학교에서 한 30년 있는데 뭐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거의 집에 갈 때가 됐습니다. 한 2년 후면 우리 정년을 하는데 저는 요즘 65세가 뭐 아저씨지 뭐 할아버지입니까? 물론 저도 손녀가 2분 있어요. 하나는 초등학교 1학년이고 하나는 5살인데 뭐 누가 저를 뭐 할아버지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할 일이 많은데 앞으로도 어떤 일을 해볼까 뭐 고민 중에 있습니다만, 하여간 이런 기회가 있으면 나중이라도 언제든지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부분 말씀 잠깐 드리고, 또 뒷부분에 혹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궁금한 점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 길진 않지만 잠깐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염 문제, 수질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수질 오염 여러분들 뭐 잘 아시죠? 여기 보면 하천이 있고 주변에 뭐 축산도 있고 생활 쓰레기, 농약, 이게 다 비를 통해서 불러 들어오겠죠. 그러면 하천으로 들어오면 하천은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고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또 흘러서 딴 데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뭐 바다하고 연결된 하천은 바다까지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오염이죠. 그래서 범위가 굉장히 크다. 그리고 다양한 이런 소스,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원인으로 수질 오염이 되고 있다. 우리 뭐 수질 오염이 있는 건 다 알고 있죠. 자, 이거 그림 금방 넘기면서 가겠습니다. 생활하수. 이게 우리나라 그림은 아닌데 아무래도 잘 못 사는 나라. 위생이 제대로 시설이 안 갖춰지고 또 뭐 이런 정화시설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냥 바로바로 물로 직접 들어오는 이런 큰 문제들이 있죠. 농업 활동도 사실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비 때문에 비가 와서 쓸려서 하천으로 육지로 내려오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이게 뭐 물에 있는 거, 물에 뜨는 거, 뭐 이런 거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2000년대에 들어와서부터는 한강에서도 이런 문제가 녹죠. 옛날에 한강은 특히 북한강, 저 춘천 저쪽 강원도 쪽으로 올라가는 북한강 쪽은 물이 뭐 전국에 제일 맑은 그런 지역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이런 조류 문제가 2000년대 초부터 시작이 돼서 뭐 팔당댐이 우리 서울과 이 경기권, 수도권에 2,500만 인구의 물을, 식수를 공급하는 댐이 팔당댐입니다.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면 청평댐이 있고, 또 춘천에 가면 의암댐이 있고, 더 올라가면 뭐 춘천댐, 옆에서 보면 소양댐, 하천댐,
더 끝까지 가면 평화의 댐이라고 해서 여러분 평화의 댐 가보셨어요? 평화의 댐은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댐의 역할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 40년쯤 됐나요? 북한에서 뭐 댐을 만들어가지고 뭐 물 가지고 다 쓸어버리겠다 서울을 그렇게 겁을 먹고 제가 그때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홀리게를 돈 다 걷어가지고 그렇게 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댐을 여러 가지 물을 보내주지 않는 이상은 그 댐을 이제 그야말로 그냥 댐이에요. 그 옆에 공원도 만들어 놓고 했어요. 한번 구경 갈 만은 해요. 가보시죠. 그리고 그 전망대 올라가면 북한 지역으로 그 댐도 또 이렇게 댐이 연결로 한강을 통해서 연결되는 댐의 어떤 그런 체인이 사슬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천이 물이 흘러서 원래는 물이 흘러는 게 하천이고 흘러가야 맞는데 댐으로 도로 다 지어가지고 우리나라 큰 강들은 강이 아니에요. 거의 저수지. 그러니까 강에서는 이런 문제가 잘 안 일어나죠. 근데 댐을 막고 저수지가 되고 고이다 보니까 게다가 생활하수도와 무슨 하수 오염되니까 여름에 난리가 나요. 요즘은 뭐 독소가 나온다고 낙동강 쪽에서 환경단체에서 뭐 난리를 하고 뭐 이랬죠. 근데 실제로 어떤 특정한 조류들은 독소를 갖고 있는데 이게 코브라 독의 1000배. 근데 우리가 이런 물을 마십니까? 그냥. 그리고 실제로 그 1000배라는 거는 이 얘네들 조류 안에 세포 안에 들어있지 물에 나오는 그 양은 거의 밉니다. 그리고 이거를 정수 처리하면 거의 다 없어집니다. 근데 이제 환경단체에서는 이제 주의를 확대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미국이나 또는 호주나 이런 데서는 이런 특정 조류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수용금지 뭐 이런 걸 이제 해왔어요. 근데 우리는 뭐 그렇게 심한 그런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아직 그 독소 문제는 아닌데 이게 독이다, 독소다 이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겁나는 거야. 이게 무슨 독소가 물속에 있네. 근데 실제 우리가 그거하고 접하는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닌데 그래도 겁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 이런 녹조가 독소를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일부 특정 조류를 그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산업폐수, 광산에서 나오는 시뻘건 물들 이것들은 또 산성도 우리가 이제 뭐 pH라고 하죠. 산성도 폐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산성, 중성, 알칼리 뭐 이런 말 들어봤죠? 이게 산성이 강한 부실이 우리 위안에 위산 얘기해요. 위산은 아주 엄청나게 강한 산성을 갖고 있어요. 막 녹일 수 있는 정도의.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식초 같은 거 엄청나죠? 이 강한 식초 여러분들 그냥 못 먹잖아요. 물에 타서 먹죠. 물론 그 정도는 안 되지만 그 산성의 비율 변할 만한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물속에 사는 생물이 살 수 있나요? 다 죽지. 그러니까 이제 뭐 다는 아니지만 이 폐광산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 이게 다 이제 중금속하고 관련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다 모여요. 자, 요즘 뭐 많이 얘기하죠. 이 미세 플라스틱. 한동안 또 이 생수병 여기서 뭐가 나오래 안 먹나 그래서 우리 집에 집사람이 또 다 바꿔가지고 이상한 거 사왔는데 그것도 플라스틱이야. 근데 이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오는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크게 쌓아놓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더라고요. 나는 그냥 생수병 먹는데 뭐 편하니까. 근데 실제로 나온다고 합니다. 생수병 플라스틱에도. 근데 문제는 우리가 독이라고 하는 게 그냥 무슨 뭐 코브라, 살모사 독, 무슨 뭐 모고독 이런 것만 독이 아니라 우리한테 피해를 주는 건 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한 그릇 먹는데 만약에 10그릇을 먹어라. 안 먹으면 안 된다. 먹었어. 그러면 사람이 버틸 수 있어요? 독인 거예요. 다시 애를 미치.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플라스틱도 우리 주변에 모든 게 거의 대부분 플라스틱인데
이런 플라스틱이 통으로도 있고 얘가 자연에 가면 깨지고 쪼개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알갱이까지 해요. 그걸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 눈에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생물들이 이 바다에 들어가서 무슨 조개들이 여과하면서 물을 하면서 먹고 그것도 고기가 먹고 뭐 이렇게 돼서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하면 생물 농축 뭐 이런 거 일어나서 이 밑에서부터 점점 타고 올라와서 우리 사람이 먹을 때는 이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람이 먹을 때는 그 수준이 그 고기의 체내에 축적된 것이 엄청나게 많아서 사람이 피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근데 플라스틱은 독은 아닙니다만 생리적으로 부작용이나 해를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는 굉장히 많아요. 많이 먹으면 내가 뭐든지 되는 거죠. 플라스틱 문제. 그 다음에 앞에서 봤던 뭐 이런 거. 이 물 먹으면 우리 먹을 수 있겠어요? 막 물이 없어 죽을 때 가면 먹을 수 있겠지. 근데 얘네들은 물이 없어 죽을 때까지 간 거예요. 우리는 물이 있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나라에. 근데 이거는 태생이 이런 거예요. 이 나라가. 하느님 자비가 얘기한 데는 안 돼요. 이게 안타깝죠.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뭐 물건도 보내주고 뭐 도와주고 이런 걸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해결됩니까? 자, 여기서 오는 질병들. 그 다음에 뭐 이런 병들, 중풍. 결국은 우리가 먹는 물이 위생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건강상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서 배도 아프고 뭐 이게 뭐 녹쪽을 안 돼가는 그림입니다. 이게 뭐 거의 녹차같이 생겼는데 이게 사실 녹차가 아니면 물고기 같은 죽음을 당하고 이런 것. 그래서 이 오염을 화학적인 오염, 물리적인 오염, 생물학적인 오염, 뭐 무영양 문제 이런 식으로 오염을 앞에서 쭉 우리가 봐왔지만 정리를 하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생물학적 오염은 주로 질병과 관련된 위생물, 균들. 그 다음에 물리적인 거는 뭐 흐르는 물에 들어오는 뭐 탁수라든가 또 뭐 흙이라든가 이런 것들. 화학은 뭐 독성, 화학 물질, 중금속 이런 것. 그 다음에 무영양화 이걸 일으키는 거는 질소나 인과 같은 영양소. 우리가 비료할 때 뭐 질소, 인산, 칼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 질소, 인산이 물에 많아져 가지고 조류가 그걸 먹고 엄청나게 많이 숫자가 늘어납니다. 뭐든지 많으면 안 좋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안 좋지만 많아도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심각한 감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건가? 여기 보면 이렇게 자, 손이 많아요. 이 손이 많은 것은 협력하자는 뜻이. 지구가 중간에 있다는 것은 국제적인 협력을 하자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산이 있고 들이 있고 물도 있고 여기 뭐 여러 가지 얘기 있었는데 각각이 이 다 물로 들어온단 말이죠. 물질들이 쓰레기도 들어오고 뭐도 들어오고 눈에도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들어오니까 여기가 깨끗해야지 얘 물도 깨끗하다. 유역이라는 말. 유역이 깨끗해야지 그 안에 있는 하천도 깨끗해진다. 이 근본이라는 거죠. 우리가 병의 뿌리를 뽑으려면 그냥 약만 먹고 그 임시 처방만 해서 안 되는 거죠. 근본적인 치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근본적인 치유가 쉬운 건 아니죠. 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떤 기술적인 해결방. 뭐 다양한 게 있어요. 다만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은 수질 오염은 환경 오염 문제입니다. 사실은 물 문제, 오염 문제지만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한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 또 물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식량 문제, 환경 문제, 경제, 산업 문제 다 그래서 이 오염 방지가 중요하고 시급하다 하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대책을 만들고 기술을 개발하고 국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전문가가 해야, 국가가 해야 되고, 국제적인 어떤 단체, 유엔 같은 뭐 이런 데서 해야 되고.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느냐? 있다는 거죠. 주변에서, 가정에서부터 시작. 주변으로 가고, 공동체로 가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이제 거의 이제 마감으로 이렇게 끝을 향해서 갑니다. 7개가 되는데 6번째. 미래의 전망과 도전 과정. 이미 뭐 이 앞에서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다 다 얘기했어요. 근데 어떤 도전 과제가 있는데 이것도 기술적 무슨 뭐 협력이 어쩌고 뭐 이런 뭐 정책이 뭐 이런 걸로 인해서 해결 방안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합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물에 대한 요구는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증가할 거다. 뭐 내가 뭐 옛날에는 물을 하루에 1리터 먹던 걸 지금은 2리터 먹고 이게 아니다. 인구가 많아지면 머리가 많아지니까 1리터 한 사람이 먹던 걸 10사람이 되니까 10리터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 경제가 발전하니까 물을 더 써야 되고 이거는 이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가난한 나라는 이런 상황이 계속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유엔하고 세계경제포럼에서 예측을 해보니까 2030년까지 지금 물 수요의 40%가 증가한다. 2030년 몇 년 남았을까? 10년도 안 남아요. 그리고 인구 증가하고 산업화로 인해서 물에 대한 요구와 그 결과 물을 쓰고 남은 걸로 인한 어떤 오염이나 여러 가지로 인한 압력 이게 점점 증가할 거다. 이건 뭐 우리 전문가가 아니래도 이거는 뭐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기후변화 귀가 따갑도록 들었어요. 딱지가 않을 정도로 들었는데 실제 기후변화가 뭡니까? 왜 이렇게 돼요? 이거는 또 생각해보면 잘 몰라. 근데 이제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겠죠.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뭐 이산화탄소가 올라가면 이게 뭐가 되고 이래서 뭐 온도가 올라가고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과학적으로 증명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기후변화가 이 지구 역사를 주는 부분은 빙하기도 있고 간빙기도 있고 이래가지고 빙하기는 온도가 엄청 내려갔던 이런 지질학적인 그런 시기였고 빙하가 높고 따뜻한 걸로 올라가고 이게 이렇게 반복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기후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은 그 사이클 중에 한 부분일 뿐이다. 괜히 뭐 난리치지 마라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고 기후변화가 돼서 뭐 홍수가 오고 가뭄이 오고 이런 비정상적인 기상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이런 것이 도대체 뭐가 원인이냐 하는 것은 지구에 있는 이산화탄소 우리가 온실가스라고 온실가스에는 이산화탄소도 있고 메탄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옛날 시골 화장실에 가면 그 썩는 냄새 거기서 나오는 가스를 우리가 메탄에서 에너지로도 써요. 그 다음에 수증기도 온실가스 중요해요. 수증기도. 그래서 메탄가스가 힘이 훨씬 셉니다. 훨씬 영향이 크지만 양이 워낙 조그맣기 때문에 이 이산화탄소가 훨씬 더 큰 문제예요. 이산화탄소는 왜 중요하냐면 탄소잖아요. 우리가 CO2 하는데 이 탄소라고 하는 것은 화학적으로 원소예요. 원소. 이 탄소가 우리 몸속에 여러 가지 이런 유기물 분자를 만들어준 골격을 이루는 게 탄소입니다. 탄소가 없으면 우리 몸이 유지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에너지를 만드는 중심에 있는 게 탄소인데 이 지구상의 탄소의 균형은 CO2로만 대기 중에 있는 CO2. 이 CO2는 여러분들이 숨을 쉬면 나오는 CO2 이상. 근데 이 이산화탄소를 잡아먹는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이산화탄소가 어떤 생물이 이산화탄소를 잡아가요? 식물들. 그죠? 식물들이 우리가 광합성이라고 얘기하는 에너지를 만드는 기자. 이 CO2는 식물은 CO2를 잡아먹고 이걸 가지고 포도당, 유기, 당 성분을 만드는 데 쓰고 사람이나 식물이나 미생물이 호흡을 하고 CO2가 나와요. 그래서 CO2가 잡아먹히는 거하고 즉 소비되는 거하고 배출되는 게 균형이 맞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CO2의 균형이 광합성과 식물의 광합성과 생물의 호흡으로 균형이 잘 맞아 있다가 사람들이 석탄도 떼고 석유도 떼고 하고 하다 보니까 점점 CO2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 CO2 균형이 무너졌어요. 이 CO2는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 대기권 위쪽에 대륙권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모여서 이 태양이 지구에다가 햇빛을 주잖아요. 이 지구는 빛을 발하는 별은 아니고 뭘 내놓냐면 열을 내요. 히트. 그 히트가 이 대륙권의 CO2에 의해서 잡혀요. 잡혀가지고 저 우주로 날아갈 게 못 나가고 다시 밑으로 열이 내려와. 그래서 이 대기가 더워집니다. 여러분들 그린하우스 온실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비교해서 온실 효과라고 해요. 그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 온도는 뭘 조절을 하냐면 증발과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요. 그러니까 열의 균형이 이 지구 대륙권의 온도에 의해서 맞아야 되는데 점점 더워지니까 즉 어떤 때는 증발량이 많아지고 증발량이 많아지고 비도 많아지고 여기에 비가 많아지고 저쪽은 가뭄이 이 균형이 깨져요. 그래서 이 기후변화의 그 CO2는 과학적으로 CO2가 지난 100년, 200년 동안의 농도를 대기권 안에 농도를 보니까 쭉 올라가요. 대기권의 온도를 보니까 쭉 같이 올라가요. 물론 이 두 개의 관계는 직접적으로 CO2가 대기 온도를 높였다 하는 증거는 없어요. 실험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두 개의 관계가 같이 가요. 그리고 그 관계에 의해서 이 관계가 낮았을 때 높을 때가 정확하게 정말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90%도 일치. 그러니까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것은 CO2의 농도가 올라가서 그렇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의 과학자들은 일부는 지구의 그 기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빙하기로 됐다가 녹았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중에 한 사이클에 지금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 많았는데 점점 가다 보니까 아니다. 결론은 CO2 농도다 라고 결정을 내려서 그게 IPCC라고 대륙간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기구가 있는데 거기서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지구온난화는 CO2 농도의 증가가 직접 원인이다. 그래서 아직도 트럼프 같은 사람은 기후변화를 인정을 안 하지만 과학적으로 이미 다 증명이 된 얘기죠. 인구가 많은 데는 먹을 것도 필요하고 특히 물 호스, 도시화, 또 인구의 증가, 특히 개발도상국 못 사는 나라 더 심각해지고 있죠. 물이 부족하고 물에 문제가 생기면 물 문제로만 보느냐? 아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봐요. 자, 여기 보면은 세계 식량의 가격 지수 추이 점점 올라가요. 식량 가격 지수가 점점 올라가요. 이게 뭐하고 관련되느냐? 물의 수요하고. 물의 수요는 정해진 물에서 자꾸 요구를 많이 하니까 한정된 부분을 쓰려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식량 비용이 상승합니다. 산업계의 영향 당연히 비용 상승, 폐기물 처리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도전적인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는
다 물 빼고 이렇게 만들어서 농사 짓고 핵 찍어서라고 이렇게 됩니다. 생태계가 붕괴될 수밖에 없고 해양오염, 기후변화 가속화되죠. 사회적인 문제, 아까 얘기했죠. 이 물 강 하나 놓고 싸움 심각한 문제는 전쟁까지 가요. 그래서 이런 문제. 또 나일강 수면 이런 것도 있어요. 기술적인 문제. 자, 담수가 없으면 지구상의 97.5% 물의 97.5%는 바닷물이 되는데 바닷물을 먹으면 되잖아. 어떻게 먹으니? 못 먹잖아. 그러니까 어떤 기술이 있느냐? 이 바닷물을 오염, 그 소금 성분을 다 막으로 분리해서 걷어내고 담수만 내기는. 그걸 우리가 막 여과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바닷물을 담수화할 수 있어요. 문제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종합되면 해야지. 인장의 자원, 무제한의 자원이. 그렇지만 특수한 케이스들 돈이 많은 데는 할 수 있지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물을 재생한다. 여러분 옛날에는 하수처리장이라고 불렀어요. 지금 하수처리장이 안 부르고 물재생센터 이렇게 재생을 다시 쓴다. 정화시켜서 정책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국제협력이 필요하고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한 정책이 필요한데 그 정책은 실제로 물을 통합적으로 봐요. 물이 가진 여러 측면을 한꺼번에 봐야 돼요. 물은 1차적으로 양이 있어요. 물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물이 깨끗해야 술 질의 문제. 그 다음에 그 안에 생물들이 잘 살아야 돼요. 생태계 문제. 그래서 물의 그 여러 가지 측면을 통합적으로 봐야 돼요. 이런 정책이 중요하고 우리나라도 2018년부터 통합 물관리 정책 이런 걸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작지만 가장 기본이고 중요하다. 물 절약과 교육.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소비. 소비 우리가 원래 경제생활 소비 패턴도 물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이거 물건 하나 샀는데 이게 무슨 물하고 관계가 있어? 이거 만드는데 물이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생활 속의 물, 또 지속 가능한 착한 소비 이런 것도 들어보셨죠? 지속 가능한 소비, 물을 덜 쓰는 그런 물건들, 이런 걸 사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지속 가능한 물관리. 이 지속 가능이라는 말은 환경, 경제, 사회 문제에서 제일 많이 쓰는 용어. 나중에 지금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서포트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유지가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유엔에서 나온 이런 말입니다. 지속 가능한 물관. 아까 말씀드린 통합 물관, 수량, 물질 생태계, 또 유역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관리를 하는데 기후변화를 우리가 기후를 이길 수 없잖아요. 기후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관리 방법들. 이런 것. 이게 통합 물관리의 그림이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이제 어댑티브라는 말, 적응한다. 기후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농업, 산업 이런 것들을 점점 더 개발해야 되고 이런 아까 해수 담수화 기술, 그 다음에 이 관계, 농업에서 제일 많이 물을 쓰고 제일 비효율적으로 쓴다고 그랬죠. 이 정밀한 어떤 관계 기술, 그 다음에 물 스마트 물 관리 이런 얘기를 환경 쪽에서 많이 씁니다. 최근 들어서. 그래서 좀 AI도 쓰고 이런 인공지능도 쓰고 이래서 효율적인 이런 부분을 하고 해수 담수 기술도 봤죠. 이거는 증발시키면 이제 수증기가 냉각돼서 이제 담수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재이용, 재활용. 우리가 무슨 쓰레기만 무슨 캔, 유리만, 플라스틱만 재활용이 아니라 물도 재활용, 재이용한다. 그래서 하수를 처리한 하수를 물론 깨끗하지는 않지만 아주 더러운 게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걸 다른 데 쓰고 우리가 여러분 상수도 하수도 들어봤지만 중수도란 말은 자주 못 듣고 중수도는 그 중간에
여러분들 혹시 어디 뭐 식당에 이런 데 가면 일본에 가면 그렇게 좀 있는데 화장실에 그 물 있잖아요. 그 변기에 물, 화장실 변기 위에다가 손 씻는 걸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 손 씻는 물을 그냥 그 싱크로 보내는 게 아니라 화장실 그 통으로 들어가서 물 내릴 때 씁니다. 한 번 더 쓴다. 뭐 이런 의미, 중수도 재활용의 의미죠. 그래서 빗물도 더 쓰고 뭐 그린 인프라 이런 말도 씁니다. 이게 뭐 전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수질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단 아프면 병원에 가서 검사부터 받아야 되죠. 그걸 우리가 모니터링, 검사, 조사 이걸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 어디가 아픈지 알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법적으로 법이 없으면 좋은 사람만 여러분들 같이 있으면 좋은데 나쁜 사람도 많아. 비 오면 슬쩍 깎아버리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강에 물고기가 떼죽물 나서 난리가 나서 어떤 놈이 했냐고 찾아가고 이 법이 없으면 이거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법안을 잘 만들고 해야 되고 또 이런 생태계도 복원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다음에 이 요즘에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N 여기 보면 이거 네이처가 자연이고요. B는 뭐 기초한다 이런 뜻이고 솔루션은 이제 해결 방안이죠. 그래서 요거는 약자야. N자, B자, S. 그래서 NBS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연에 기반한 해결책. 자연을 이용하자. 기술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런 습지를 이용하고 나무를 이용하고 그래서 자연에 기반한 환경 친화적 내지는 자연 친화적인 기술로 돈도 덜 들이고 자연하고 같이 연계 상생 공존할 수 있는 이런 해결책을 모색해보자. 이런 게 또 요즘에 미국에 세계적으로 세계 자연보전 연맹이라는 게 있어요. IUCN이라고 거기서 이제 이런 뭐 자연 기반 해결책 이런 걸 한번 내니까 또 뭐 전문가들은 난리가 나서 인용하고 또 국가에서 전문가들 많이 쓰니까 이걸 갖다가 막 정책에 집어넣고 뭐 이렇게 돼서 이 많이 쓰는데 얘가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죠. 다만 좋은 점은 자연을 같이 이용한다. 이런 방법이 있다. 알아주시고요. 협력 문제. 국가, 국제적인 것은 강압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국가에서는 의무를 강제성을 주지만 국제연합이 있잖아요. 유엔이라는 거. 유엔의 모든 정책이나 이런 건 강제성은 없어요. 왜 네가 뭐 다른 나라 사람이고 나한테 뭐라고 할 말이 없죠. 그렇지만 그냥 협약이나 계약을 맺어서 자 이거 안 하면 너네는 혜택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강제성의 의미를 부여해서 끌고 나가고 뭐 지원을 안 해주고 이런 거 하니까 지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발적으로 유도를 하지만 자발적이 안 될 때는 이제 당근이나 미끼를 주는 거죠. 뭐 이런 국제협력도 필요하고 이 제일 중요한 기본이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이유가 여기 교육, 인식, 캠페인, 참여 문제 이런 게 중요해요. 특히 뭐 동네에서 다 나와가지고 뭐 청소합시다. 옛날에는 뭐 삽들고 빗자루 들고 나왔는데 요즘은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성당에서도 뭐 청소합시다 그러면 뭐 무슨 이원에 활동하는 사람이 나오고 일반 사람들 나옵니까? 그래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쭈삣쭈삣해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자연스럽게 유도해 줄 수 있는 게 그 중간 자리에 있을 수 있겠죠. 결론은 여기 개인의 역할, 개인의 참여. 그래서 물절약, 환경보호활동, 친환경 제품, 절약형 가전제품. 이게 뭐 물하고 뭔 관계가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죠. 교황님도 말씀. 모든 것은 다 연결되어 있다. 모든 것은 서로 무관하지 않다. 바로 이겁니다. 시간이 조금 생각보다 한 15분 정도 지났는데 이제 결론을 맺어야 할 때입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 다 드렸네요. 물의 심각성, 해결 방안 말씀 우리 얘기했고 물이 왜 중요하냐 이것도 얘기를 했고 자 현재 물이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나라 옆에 보는 게 아니라 지구를 보자. 지구를 봤을 때는 위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해결책이 필요한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국가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지구 전체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한 게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크지 않지만 이 인식과 교육과 참여가 없으면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개인의 역할이 물 문제는 우리 모두가 직면하는 과제고 해결책은 개인과 사회의 협력이 있다. 미래를 위한 여러분들의 행동. 우리 행동이 미래 세대의 공정과 복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걸 알아요. 그래서 같이 여기 오신 여러분들 관심이 있어서 이제 이 교육을 듣고 이렇게 하시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집에서 물절약 또 주변에서 지역사회, 공동체에서 절약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머릿속에 싹싹 이 하느님이 집어넣어 주시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을 내셔서 또 뭐 수원 교구 여러 성당에서 오셔서 보니까 용인에서도 오시고 뭐 어디 과천에도 오시고 많이 오셨는데 감사한 거죠. 그래서 짧은 뭐 2시간이었지만 내가 물 문제를 말씀드렸지만 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대기가 대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쓰레기가 쓰레기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모든 건 연결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파급 효과가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뭐 충분히 더 말씀드리고 뭐 이런 게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벌써 제가 가려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질문이 나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혹시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물에 대한 또 물 생태계에 대한 또 그런 데서 궁금함이나 물어보실 거 있으시면 혹시 계신가요? 가정에서 진짜 마이크 하나 빌려드릴까요? 가정에서요 무조기가 참 많거든요. 식구요. 그런 거를 좀 교육을 시켜가지고 진짜 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걸 생활하게 하는 게 어릴 때부터 또 일단 주부들이 그걸 각성해야 돼요. 엄마들이. 맞습니다. 네. 이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데 이 국가에서는 환경 교육의 그 중요성을 그렇게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물론 개개인의 공무원들을 만나보면 느껴요. 이게 중요한데 이게 이제 교육으로 가면 이게 하나의 체계잖아요. 개인이 할 수 없는 교육부가 있고 뭐 환경부가 있고 그 밑에 장관도 있고 뭐 한데 밑에서 뭐 해가지고 올리면 바로바로 되나요. 그런 기존의 체계 안에서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돈하고 관련된 게 제일 이 물질의 사회 지금 하나님 계시지만 이 세상은 돈이 신이잖아요. 과학이 신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보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의미를 제대로. 근데 알아도 그 체계를 잘 못 봐요. 그러니까 그게 전체 국민들이 인식해서 야 이거 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투표할 때도 환경 이거 안 하면 안 찍어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약하고 소비하는 것만. 그러니까. 네. 그래서 물론 돈만 좋죠. 많이 사고 물건 좋은데 이것도 뭐 적당히 많아야지. 너무 많으면 어려운 거. 근데 실제로 진짜 중요한 거는 가난한 사람들의 돈이 더 크잖아요. 그걸 진짜 가난한 사람들은 그 돈을 그렇게 자기가 하루 버는 걸 다 내지만 부자들은 끈값도 안 되는 돈이죠. 이게 그런 것들. 그래서 가정에서 이미 뭐 실천 뭐 이런 얘기는
이미 뭐 많이 말씀을 들으셨고 우리 교구에서도 그런 환경 교육 자료 이런 걸 많이 해서 또 이렇게 나눠주시고 이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제 들으시고 집에서 나 혼자 어떤 때는 뭐 샤워기 틀어놓고 뭐 비누칠하고 물은 줄줄 새고 있고 그러다 아이 참고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무조건 자세요. 화장실 그렇게 하죠.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개인적인 질문으로는 아까 말씀하시기를 전기 요금 같은 경우는 한국 같은 경우가 전 세계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편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물 민영화 관련해서도 뭐 듣은 게 그러면은 뭐 해외 민영화된 나라나 그런 데서 그런 데는 한국에 비해서 물 이용료가 상당히 월등하게 비싼지 아니면 비싼 얼마 정도 비싼지 비싸죠. 얼마 정도 비싼지 한번. 물값은 사실 우리나라가 싸요. 여러분들 그 뭐 외국에서 오는 생수, 뭐 프랑스에서 오는 생수 이런 거 생수 한 병이 몇천 원이에요. 석유값보다 더 비싸. 뭐 똑같은 양으로. 그래서 실제 그 금액에 대한 정확한 비교를 제가 뭐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가 물이 굉장히 싸기 때문에 원수 가격이 싸요. 싸서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을 물 쓰듯이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물 쓰듯이 한다는 건 버린다는 거예요. 소비하는 게 낭비요. 이게 물값을 올리면 아껴 쓰겠지 뭐 이런 사람의 심리가 또 있잖아요. 그렇지만 쌉니다. 싸고 또 외국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물값이 훨씬 비싸고 또 우리나라에 비해서 민영화 수준 이렇게 이제 물을 개인 기업이 관리해요. 지금 우리나라 물 수도물은 예를 들어 수자원공사 들어가요. 수자원공사. 거기서 수도 부분을 하고 또 환경부에서도 일부 물론 수자원공사 환경부 소수도 근데 수도를 공사니까 그건 개인이 아니에요. 국가에서 이걸 받아가지고 하는 건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특정 A라는 기업에 줬어. 얘들이 물값을 올리죠. 아까도 저기 말씀드렸지만 그 비용이 뭐 정확히 어느 정도 그까지 제가 말씀드리긴 뭐 제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런 정보도 부족하고 이런 게 있는데 뭐 자기가 돈에 뭐 예를 들어 한 달에 100만 원 벌었다. 20만 원을 물값으로 해요. 아까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심각한 나라는 아주 심각하고 우리는 그래도 물값이 싼 편이라서 물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물값을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왜냐하면 외국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전기료도 마찬가지인데 전기도 공공재화잖아요. 전기를 우리가 한국전력이 하잖아요. 근데 이걸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기업을 줬다 그러면 자기네가 시설하고 뭐 하면 거기다가 이제 비용을 올려서 전기값을 올리기, 물값도 올리기. 그래서 민영화가 좋은 것도 있지만 공공재화라고 하는 이런 소위 말해서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접근이 돼야 돼. 먹을 물이 없어서 죽었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물 사 먹으려고 돈이 없어서 죽었다. 이 말이 안 돼. 그런 거는 민영화가 좋은 것도 있지만 폐해줍니다. 근데 지금 민영화 되는데 물산업이라는 게 있어요. 뭐다 생수 사업인데. 뭐 웅진코에 예를 들어서 그건 뭐 생수는 아니지만 물 정수기 우리나라 사람들 문제는 또 뭐냐 수돗물 안 먹어. 집에 정수기 없는 분 계세요? 와, 그래야 되세요. 약수도 검사 제대로 하나요? 아니 검사 거의 했는데 그냥 나와도 수돗물보다 나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수돗물이 더 나아요. 수돗물 드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수기 산업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왜냐? 사람들이 수돗물 바로 나오는 껍질을 안 먹어. 근데 외국에 가잖아요. 하루 다 먹어요. 저기 유럽 같은 데는 이 석회가 하도 많아요. 우리 뿌에. 그것도 먹어. 그리고 걔네도 호텔에 여행 다녀오면서 하잖아요. 물 요만큼 주잖아요. 물값 다 사먹어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참 저건데. 저는 지하수 지하수. 안 들어. 근데 이 수도가 안 들어와서. 정수기를 달아서 필터 가는 상태에서 집에 안 들어가고 선안이 쏙쏙 떠나고 있어요. 하여간
정수기가 심각하죠.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머릿속에 세포 속에는 DNA 안에 정수기가 박혀 있죠. 고칠 수가 없어요. 시간이 걸리겠죠. 네, 오늘 물의 양도 중요하고 물의 질도 중요하다는 말씀하시면서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국제적 차원까지 나가야 된다고 했던 황순재 교수님께서 다시 한번